윌리엄 포크너 원작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에밀리 그리어슨이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석한다. 살아있을 당시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세습적인 짐과 같은 존재였으며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엇이었다. 에밀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도로 포장 공사 현장 감독으로 온 호모 베른과 가까워진다. 처음에 우리는 에밀리가 흥미를 갖는 대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했다. 부인네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리어슨 가문의 사람이라면 북부 사람, 그것도 일용 노동자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할머니 몇몇은 아무리 비통하더라도 진정한 숙녀라면 대갓집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 물론 대갓집 사람으로서의 의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네들은 다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에밀리가 참 안 됐어. 그렇잖아. 짝을 잘 이룬 두 필의 말이 가늘게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지나갔다. 그때마다 일요일 오후에 햇빛을 막기 위해 내려놓은 덧문 뒤에서 목을 길게 뺀 사람들의 비단옷이나 공단옷을 치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말이 있었다. 에밀리가 참 안 됐어. 정말 안 됐지 뭐야. 에휴. 우리가 에밀리는 타락했다고 믿었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녔다. 그녀는 그리어슨 가문의 마지막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 이상의 위엄과 존경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사람이란 점을 확인시키려 했다. 그녀가 쥐약으로 사용하는 비소를 사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밀리가 참 안 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에밀리에게 사촌이 되는 두 여자가 손님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뭘 찾으시죠? 그녀는 당시 30살이 넘었으며 보통 때보다 더 여유긴 했지만 아직 날씬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두 눈은 차갑고 거만한 빛을 띠고 있었다. 독약이 좀 필요한데요? 예, 아가씨. 어떤 종류 말씀이십니까? 쥐를 잡을 때 쓰는 그런 거 말씀인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댁이 갖고 있는 종류 중 효력이 제일 센 것으로 주세요. 종류는 아무래도 좋아요. 약사는 몇 가지 독극물의 이름을 늘어놓았다. 이놈들로는 코끼리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비소예요. 그 정도라면 괜찮은 거겠죠? 비소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필요로 하는... 전 비소가 필요해요. 약사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팽팽하게 긴장된 깃발과 같은 얼굴을 고쳐 세우고 그와 마주 보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드리죠. 그렇지만 어디에 쓰실 건지 법률상 밝히게 되어 있는데요. 에밀리는 두 눈이 마주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약사는 눈싸움에 밀려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소를 꺼내 포장했다. 이튿날 우리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에밀리가 자살을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비소를 샀겠죠. 정말 안 된 일이지만 그게 최선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녀가 호모 베른과 같이 있는 게 처음 우리의 눈에 띄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었다. 어머, 에밀리가 결혼을 하려나 봐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직도 그를 설득 중인가 봐요. 왜냐하면 호머 스스로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난 결혼할 타입의 남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는 남자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그가 엘크스 자선 및 사교 모임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 머리를 높이 치켜든 에밀리와 모자를 젖혀쓴 채 여송연을 입에 물고 노란 장갑을 낀 손에 말고비와 채찍을 쥔 호머가 함께 번쩍이는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덧문 뒤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에밀리가 참 안 됐어. 에밀리와 호모의 결혼은 마을의 수치가 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될 게 분명하다니까요. 집안에 어른이 있다면 그런 일까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몇몇 부인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일요일에도 에밀리와 호머는 여전히 마차를 탄 채 거리를 지나갔다. 결국 그 다음 날 목사 부인이 알라바마에 있는 에밀리의 친척에게 편지를 띄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핏줄이 같은 사람들과 다시 한 지붕 아래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는 느긋이 뒤로 물러앉아서 이 일이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결혼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에밀리가 보석 가게에 들렀대요. 보석 가게에는 왜요? 은으로 된 남성용 화장도구 한 벌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도구 하나하나에 호머 베른의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녀가 잠옷을 포함하여 남성용 의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들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다니. 어쨌든 잘된 일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반겼다. 그 즈음 호모 베른이 마을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게 뭐 놀랄 일인가요? 도로 포장 공사가 끝났으니까 떠나는 건 당연하죠. 도로공사도 끝냈는데 축하 행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건 좀 서운하긴 하네요. 아유, 에밀리랑 결혼 준비도 해야 할 거고 또 그 지겨운 사촌들을 쫓아보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시 떠난 걸 거예요. 그 즈음에는 에밀리의 사촌들을 따돌리는 일이 비밀스러운 음모로 바뀌었고 우리 모두가 에밀리의 편이 되어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바라던 대로 일주일이 지난 다음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우리들이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호머 베른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을 무렵 흑인 하인이 부엌문으로 그를 맞아들이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가 호모 베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게다가 에밀리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가 에밀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많이 뚱뚱해져 있었고 머리는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희끗희끗한 철회색을 띠게 되었고 그런 다음 변색을 멈추었다. 74살로 세상을 뜨던 날까지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철회색이었다. 그녀가 40살 무렵 약 5, 6년 동안은 현관문은 열려 있었는데 도예와 그림 강습을 하던 때였다. 이건 나비고요. 이건 장미꽃이에요. 참 잘 그렸구나. 사토리 스테리온과 동일 연배 사람들이 딸이나 손녀딸을 그녀에게 보냈다. 마치 일요일 날 헌금함에 넣을 25센트짜리 동전을 쥐어주고 교회를 보내듯 아주 규칙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그녀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윽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마을의 중추 세력이 되어 시대의 주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림 강습을 받던 아이들은 자라서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떠나자 현관문은 다시 닫혔고 그 후로는 영원히 열리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는 동안 매년 12월이 되면 그녀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냈고 일주일 후에는 수치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그녀는 한 세대를 지내고 또 한 세대를 지내게 되었다. 모두에게 소중한 동시에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여인으로, 또한 냉정하고 고집센 여인으로 에밀리는 세월을 비껴가며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거들어주는 사람이라고는 비틀거리는 늙은 하인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먼지와 그림자로 가득 찬 바로 그 집에서 그녀는 병들어 죽어갔다. 그녀는 아래층에 있는 방에서 커튼이 드리워진 육중한 호두나무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세월과 햇빛이 결핍되어 누렇게 곰팡이가 낀 베개 위에 그녀의 잿빛 머리를 얹은 채였다. 흑인 하인이 제일 먼저 찾아온 부인들을 현관에서 맞이하여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았다니. 성한 사람도 병이 나겠어요. 예. 이 먼지 좀 보세요. 목소리를 죽여 낮게 수군거리면서 호기심을 여기저기에 던지는 부인들을 남겨놓고 하인은 사라졌다. 이틀째 되던 날에 장례식을 거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게에서 사온 한아름의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에밀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녀 아버지의 얼굴이 관 위쪽에서 깊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아무래도 40년 동안 잠겨있던 2층 방문을 열어봐야겠죠. 우리들은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구역이 위층에 있으며 그곳에 방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격식을 갖추어 에밀리를 땅에 묻을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렸고 마침내 그 방을 열게 되었다. 문을 거칠게 부수어 여는 바람에 먼지가 일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무덤의 관 덮개와도 같은 얇고 매캐한 먼지가 신혼 첫날 밤을 위해 꾸미고 장식한 이 방 어디에나 덮여 있었다. 침대를 장식한 희미하게 퇴색된 장밋빛 커튼 위에도 몇 개의 섬세한 크리스탈 그릇과 변색된 은으로 감싸인 남성용 화장도구 위에도 얇고 매캐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 물건들 사이에 장식용 옷깃과 타이가 마치 방금 벗어놓은 것 같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것을 들자 가구의 표면 위에 희미한 초승달과도 같은 자국이 먼지 사이에서 드러났다. 의자에는 정성들여 개킨 양복 한 벌이 놓여 있었으며 의자 밑에는 벗어던진 양말과 함께 한 켤레의 구두가 말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육탈이 되어 희모한 웃음을 짓는 듯한 해골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곳에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분명히 남자는 포옹하는 자세를 취한 채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사랑보다 오래 계속되는 길고 긴 잠이, 고통이 일그러진 사랑까지도 정복해버린 잠이 그를 능멸하고 있었다. 그의 몸 위에 그리고 옆에 놓여있는 베개 위에도 끈질긴 먼지가 고르게 덮여 있었다.
여기 이 베개를 보세요. 누군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들어올렸다. 그 희미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마르고 매캐한 먼지를 콧구멍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철회색을 띤 길다란 머리카락이었다. 윌리엄 포크노 원작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